단지 제 시간에 저녁밥을 짓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 댁 식구들은 제게 사흘 밤낮으로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저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이혼 서류를 내려놓고 모든 재산을 챙겨 시댁 식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죠. 제 이름은 수진입니다. 누군가 제게 희생의 정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지난 10년간의 제 삶을 가리킬 겁니다. 10년, 옹알이를 하던 아이가 제법 속 깊은 소녀로 자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결혼 생활의 행복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던 한 여자가 말없이 쓰러져가는 그림자가 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행복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던 한 여자가 그 10년 동안 저는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책임감과 외로움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그네 위에 앉아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남편 민준과 결혼했을 때 그는 양가의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는 장남이었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비록 장거리 화물차 운전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았지만 수입은 많은 이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죠. 그의 집안인 송씨 집안은 규율이 엄격했고 2명의 동생들은 이미 결혼해서 자리를 잡은 상태였습니다. 시동생 민호는 공무원이었고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시누이 민지는 종로에서 꽤 유명한 금은방 사장과 결혼했죠. 모두들 제가 그런 뼈대 있는 가문에 시집가서 남편 사랑까지 받으니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했지만 운명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2년 후 제가 첫 아이 보미를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 박 여사께서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은 시어머니의 목숨을 앗아가지는 않았지만 한때 누구보다 빠릿빠릿하고 야무지기로 소문났던 여인의 자립 능력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박 여사께서는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었고 모든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민주는 장남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돌볼 책임은 당연히 그의 어깨 위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화물 운전이라는 직업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민주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자고 이 집 맏며느리잖아. 어머니를 모시는 건 당신의 천직이야. 나는 돈을 벌어야 해. 어머니 약값도 되고 당신이랑 우리 봄이도 먹여 살려야지. 얼핏 들으면 지극히 합리적인 말 같았지만 그 말은 저를 기저귀, 분유, 죽, 약, 그리고 끝없는 푸념이라는 굴레에 단단히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족쇄였습니다. 민주는 집을 떠날 때면 늘 절대적인 신뢰가 담긴 얼굴로 모든 것을 제게 맡겼습니다. 집안일, 늙으신 어머니, 어린 딸, 전부 당신한테 맡길게. 조금만 고생해줘. 나중에 내가 다 보상해 줄게. 그러고는 떠났습니다. 한 번 떠나면 보름이 걸릴 때도 있었고 한 달 내내 얼굴을 못 볼 때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늘 녹초가 되어 쉬고 싶어만 했죠. 어머니에게 안부를 서너 마디 묻고 딸과 10분쯤 놀아주다가는 이내 다음 운행을 위한 짐을 서둘러 챙겼습니다. 그 10년 동안 제 삶은 오직 박 여사의 병상주의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죽을 한 숟갈씩 떠먹이는 법, 몸을 닦아드리는 법, 기저귀를 가는 법,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몸을 뒤집어드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 사무직으로 일하는데 익숙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문 간병인이나 할 법한 일들을 마주해야 했죠. 어떤 밤에는 박 여사께서 온몸이 쑤신다며 신음하며 잠 못 이루셨고 저 또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주물러 드려야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저는 다시 허둥지둥
딸 보미를 학교에 보낼 준비를 하고 그러고는 다시 돌아와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민준에게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제가 집에서 조금 더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저는 제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분에 박 여사께서 마비에도 불구하고 욕창 하나 없이 정신도 꽤 또렷하게 유지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의사의 지시대로 영양 균형을 맞춘 식단을 준비했고 특히 당뇨병이 있으셨기 때문에 설탕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저를 가장 서운하게 했던 것은 고된 간병이 아니라 두 시동생의 무관심이었습니다. 민호와 민지는 바로 근처에 살았지만 1년에 친어머니를 찾아오는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일이 바쁘다, 자기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핑계를 댔죠. 어쩌다 와도 잠시 안부만 묻고는 우유 한 상자나 과자 한 봉지를 건네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제가 분주하게 시어머니의 뒤처리를 하는 것을 보고는 형수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라는 말 한마디를 던지고는 금세 가버렸죠. 심지어 보미가 어렸을 때 너무 지쳐서 시누이 민지에게 몇 시간만 보미를 봐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지는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저도 가게 일 봐야 해서 시간 없어요. 형님, 이해 좀 해주세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도록 축복받은 맏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들 가족의 무료 가사도우미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묵묵히 제 본분을 다하며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그 운명의 밤이 오기 전까지는요. 제 모든 인내는 마치 광풍을 만난 낡은 담벼락처럼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잔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또로 운명의 밤이 오기 전까지는 초등학교 4학년인 딸 보미가 하교했는데 입술은 파랗고 이마는 불덩이 같았습니다.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니 열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서둘러 체온을 재보니 39.5도였습니다. 엄마의 직감은 아이를 당장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설 채비를 하기 전 저는 박 여사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TV를 보고 계셨는데 표정이 영 불편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보미가 열이 너무 높아서 지금 당장 응급실에 데려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죽을 못 끓여드릴 것 같아요. 대신 미숫가루 타놨고 머리맡에 과자 한 통 놔뒀어요. 배고프시면 우선 그거라도 좀 드시고 계세요. 봄이 진료만 끝나면 최대한 빨리 돌아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저는 말을 하면서도 허둥지둥 아이에게 우비를 입혔습니다. 박 여사는 저를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그까짓 감기 몸살 가지고 뭘 그리 호들갑이냐. 그냥 집에서 죽 끓여 먹이고 물수건이나 해줘. 어른이 집 비우면 나는 누가 돌보라고? 그분은 마치 손녀의 고열보다 자신의 저녁 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하다는 듯 심한 책망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10년의 헌신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나 차가운 무관심이라니. 어머니, 제가 엘 낳은 엄마잖아요. 애가 불덩이처럼 끓는데 병원에 안 데려갈 수가 없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문은 잠그고 갈게요. 무슨 일 있으면 전화 주세요. 저는 더 이상 말다툼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 빠르게 말한 뒤 쏟아지는 빗속으로 보미를 안고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보미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2시간이 넘게 기다려서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바이러스성 고열이라며 수액을 맞고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상에서
헬쑥해진 딸아이를 보며 제 눈에서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보미가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 곁에는 아빠가 거의 없었고 엄마는 온종일 할머니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 함께 놀아줄 시간조차 부족했으니까요. 밤 8시가 넘어서야 수액을 맞은 보미가 편안히 잠든 것을 보고 저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남편 민준에게 딸의 상태를 알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집 전화로 걸려온 부재중 전화 세 통과 가족 단톡방에 수십 개의 메시지가 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메시지를 열어보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사용되던 가족 단톡방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누이 민지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당장 와봐. 형님이 엄마 굶기고 있어. 이 여자 정말 너무하네. 시동생 민호가 뒤를 이었습니다. 형이 장남이잖아. 형수님 관리 좀 해. 엄마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드셔서 기절 직전이야. 그 메시지 뒤에는 박 여사가 침대에 누워 헬쑥하고 쇠약한 표정으로 배를 움켜쥐고 있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 그 사진은 시어머니의 굶주림을 강조하기 위해 아주 교묘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즉시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가 받았습니다. 형수? 지금 전화할 정신이 있어요? 민호는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도련님, 말 조심해요. 보미가 열이 높아서 병원에 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드실 것도 머리맡에 챙겨뒀고요.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드실 거요? 그 말은 과자 한 통 말이세요? 저희 어머니는 반신마비 환자예요. 따뜻한 죽이랑 보살핌이 필요한 분이지 과자 한 통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양심도 없어요? 하루 종일 어딜 쏘다녔어요? 어떤 놈이랑 희희낙낙하느라 우리 엄마를 이렇게 굶겨요? 민호는 제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통하지 않으리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오해하고 이 연극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에게 달려가 딸의 상태가 안정되었으니 잠시 다녀오겠다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병원을 뛰쳐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당장 집으로 가야 해.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는 민준의 익숙한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민호와 민지는 심판자처럼 험악한 표정으로 현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은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민주는 방 한가운데에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그의 표정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굳어 있었습니다. 민호와 민지는 즉시 민준에게 달려가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봤지? 저 여자 뻔뻔하게 집에 돌아왔어. 미안한 기색도 하나도 없어. 민지가 말했습니다. 맞아, 형. 엄마 지금 방에서 울고 계셔. 형이랑 형수님한테 패 끼치기 싫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저 여자가 엄마한테 하는 못된 짓을 더는 못 참겠어서 불렀어. 민호가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공정한 말을 해주기를, 딸은 괜찮으냐고 물어봐 주기를, 저의 고생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망과 동생들 앞에서 체면을 구겼다는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수진아,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정말 실망이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다음 말을 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당신은 맏며느리고 내 아내야. 내 운전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내가 멀리 일하러 나가면서 늙으신 어머니를 당신한테 믿고 맡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해? 당신이 어머니를 굶긴 건 내 동생들을 걱정시킨 거야. 내 체면은 생각 안 해? 민준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체면, 동생들의 비난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딸도 10년간 희생한 저도 그의 안중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민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당신 호강시켜주려고 결혼한 줄 알아? 10년의 희생, 10년의 인내에 대한 대가가 고작 그 한마디였습니다. 차갑고 잔인하고 배은망덕한 그 한마디, 그 따귀는 그 말만큼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믿음과 희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귀가 멍해지지도 심장이 조여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등골을 타고 차가운 감각이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모신 사람은 시어머니였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함께 산 사람은 남편이었지만 그는 저를 단지 가족들 앞에서 장남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극한의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요? 제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마치 혼잣말처럼 들렸습니다. 민준은 제 목소리에 이질감을 느낀 듯 했습니다. 그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나는 본분을 다하지 못한 아내를 가르치는 중이야. 그는 권위를 지키려는 듯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르친다고요? 그럼 말해봐요. 지난 10년 동안 당신은 남편으로서, 장남으로서 본분을 다했나요? 멀리 일하러 나가서 돈만 보내주면 책임이 끝나는 건가요? 10년 동안 당신 어머니를 돌보고 당신 딸을 키운 게 내가 아니었던가요? 당신 동생들이 여기 와서 단 하루라도 온전히 어머니를 돌본 적이 있던가요? 민호와 민지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형수님,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하세요? 저희는 일이 바빠서 형수님처럼 집에서 놀고 먹을 수가 없다고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놀고 먹어?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10년 동안 반신마비 환자를 돌보는 게 놀고 먹는 건가요? 나에겐 직업도, 친구도, 심지어 하룻밤 푹 자는 것조차 사치였는데 그게 놀고 먹는 거라고요? 저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준 씨, 나 더는 못 참겠어요. 내 인내심도 사랑도 전부 바닥났어요. 이혼하겠어요. 이혼하겠다는 제 말은 민준의 귀에 날벼락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제가 울고불고 사과하며 이 책임을 계속 짊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10년을 희생한 제가 감히 이런 요구를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뭐라고? 민준은 분노와 경악이 뒤섞인 표정으로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혼하겠다고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복했습니다. 민호와 민지는 서로를 쳐다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오빠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다음엔 누가 박 여사를 떠맡게 될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이혼해. 당신 없이 이 집이 안 돌아갈 줄 알아? 이혼하면 위자료 조금 쥐어줄 테니 당장 나가. 하지만 보미는 데려갈 생각 꿈도 꾸지 마. 민주는 경멸과 분노가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조금은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 순간부터 제 삶의 유일한 목표는 딸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송씨 집안을 위한 무의미한 희생은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침대 밑에서 조용히 여행 가방을 꺼내 우리 모녀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여행 가방과 보미의 물건이 든 가방을 끌고 거실로 다시 나왔습니다. 민준, 민호, 민지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송씨 집안 삶, 남매의 얼굴에는 분노와 경멸,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약간의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행동에 옮길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민주는 제가 짐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자 얼굴이 즉시 어두워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애 데리고 어딜 가려고? 친정으로 갈 거예요. 저는 감정 없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딜 감히? 민준이 다가와 제 여행 가방을 뺏으려 했습니다. 보미는 송씨 집안 자손이야. 당신 마음대로 데려갈 수 없어. 민준 씨, 저는 그와 마주서서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저는 보미 엄마예요. 법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은 특히 당신처럼 늘 집을 비우는 아빠보다는 엄마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10년 동안 당신이 집에 와서 애를 돌본 날이 며칠이나 되죠? 애가 열이 펄펄 끓는데 안부 전화 한 통이라도 했나요? 당신은 오직 당신 체면과 동생들 불평만 신경 썼잖아요. 신우이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무슨 그런 말을 해요? 보미는 우리 족하고 우리 집 핏줄이에요. 형님은 남인데 애를 데려갈 권리 없어요. 남이라고요? 저는 민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남이죠.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이 남이 당신들 친어머니를 돌봤고 제 딸을 키웠고 혼자서 이 집안 전체를 책임졌어요. 당신들이 편안하게 각자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말이죠. 이제 이 남은 이 집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이제 집안 사람이고 친자식이고 민준 씨 동생들이니까 이제부터 당신들 친어머니 알아서들 잘 모시세요. 민우가 거만한 말투로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며느리로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형수님이 나가면 우리 형은 다른 여자랑 결혼하면 그만이에요. 그 여자는 형수님보다 우리 엄마한테 훨씬 더 잘할걸요.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실성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결혼하세요. 얼마든지 하세요. 민준 씨가 반신마비 시어머니를 10년 동안 어떤 공정한 대우나 존중도 없이 기꺼이 모실 다른 여자를 만나는 그날을 저도 기대해보죠. 그 여자가 당신들 3남매의 무책임함과 위선을 과연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지켜보겠어요. 저의 직설적이고 날카로운 말은 민준을 완전히 이성을 잃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장남으로서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은 것이죠. 수진아, 닥쳐. 민준이 고함을 질렀고 그의 손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민호와 민지는 상황이 험악해지자 감히 말리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다시 제 뺨을 때렸습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입가에서 비릿한 피맛이 났습니다. 이 따귀는 제 뺨뿐만 아니라 제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렸습니다. 됐어. 됐어. 이제 정말 됐어. 저는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제 눈에서는 꺼지지 않을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도 민준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민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호와 민지 역시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민준에게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었고 감히 대든 적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때리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 따기는 저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당신이 보여준 배은망덕함과 모욕에 대한 대가예요. 명심해요. 나는 당신 아내지 이 집의 노예나 무료 가사도우미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끝내요. 말을 마친 저는 방으로 들어가 깊이 잠든 보미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묵직했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저를 받쳐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민준과 두 시동생을 돌아보지도 않고 방을 나섰습니다. 마당으로 나섰을 때 소란을 들은 몇몇 이웃들이 호기심에 문을 열고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즉시 이 기회를 이용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이 여자가 얼마나 독한지. 우리 오빠를 때리고 이 밤중에 조카를 데리고 집을 나가잖아요. 우리 엄마는 반신마비로 누워 계시는데 굶기고 내버려 두더니 이제 남편까지 때려요. 민지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일부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주는 평정을 되찾고 달려나와 제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가버려. 가서 내 인생 살아봐. 이 집 없으면 당신이 얼마나 비참한 여자인지, 갈 곳 하나 없는 신세인지 깨닫게 될 거야. 저는 대문 앞에서 멈춰서서 민준을 돌아봤습니다. 송민준 씨. 저는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그의 성과 이름을 함께 불렀습니다. 당신은 오늘 한 일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보여줄 거예요. 모욕당한 여자가 일어서면 그 어떤 남자보다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저는 보미를 안고 여행 가방을 끌고 그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민준의 저주와 민지의 말만 듣고 쑥덕거리는 이웃들의 비난 소리를 뒤로 한 채 어두운 밤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문은 제게 영원히 닫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 안에서 보미를 품에 안고 아이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친정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거의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작고 익숙한 집, 과일나무가 무성한 정원이 있는 그 집이 유난히 따뜻하고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인자한 얼굴의 제 어머니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빠 준호와 새언니도 함께였습니다. 제가 미리 어머니께 전화해 보미와 민준의 일을 대강 말씀드렸기에 늦은 시간까지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 손에는 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에는 가방을 끌고 들어서는 것을 보자 어머니는 즉시 달려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내 딸, 어쩌다 이 지경이 됐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쌓였던 서러움과 억울함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오빠 준호가 제 품에서 보미를 받아 소파에 눕히고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고생 많았다. 집에 왔으니 이제 됐다.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가족을 아끼는 새언니가 제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걱정 마, 동서. 엄마도 있고 우리도 있잖아. 아무것도 무서워할 거 없어. 이혼은 잘 결정했어. 그런 남편은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는 게 인생 편해지는 길이야. 저는 보미의 고열부터
시어머니가 시동생들을 불러 모함한 일, 민준의 폭행, 그리고 이혼을 결심하기까지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어머니와 오빠, 새언니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정말 배은망덕한 것들. 어머니가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셨습니다. 10년 동안 내 딸이 지들 엄마를 욕창 하나 안 생기게 돌봐줬는데 내 딸한테 이런 식으로 대우해? 그 민준이란 놈은 네 남편 될 자격도 없고 봄이 아빠 될 자격도 없어. 오빠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수진아, 걱정 마. 이혼 소송은 형이 제일 유능한 변호사 선임해서 도와줄게. 너랑 봄이 권리는 확실하게 보장해 줄 테니 걱정 말고. 시어머니 돌본 이야기는 내가 직접 그쪽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확실하게 말해둘게.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지금은 그냥 쉬면서 마음 추스르는 데만 집중해. 새언니는 서둘러 따뜻한 생강차를 타주고 우리 모녀가 잘 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친정의 따뜻함과 든든한 보호는 지금 제 상처 입은 영혼에 가장 좋은 치료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봄이를 껴안고 누웠습니다. 아이는 제 곁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10년간의 억압 속에서 살다가 마침내 해방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험난하겠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활기찬 기분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머니의 과수원 너머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 과수원은 한때 어머니의 자랑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터전이 될 것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저 자신과 딸 보미를 위해 살겠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어머니와 새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엄마, 오늘부터 저도 집에서 엄마랑 오빠 과수원 일 도울게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미소 지으셨습니다. 우리 딸 강하구나. 그래, 네가 즐거운 일을 하렴. 이 과수원은 이제 네가 관리해라.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과일나무를 돌보는 법, 수확하고 보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육체노동은 힘들었지만 병상과 험담을 마주하던 날들보다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것이 안정된 뒤 저는 오빠와 함께 변호사를 만나 이혼 수속을 밟았습니다. 민준과 그의 가족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그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협박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잘 생각해. 그 집 나가서 네가 애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은 직업도 없고 돈도 없잖아. 마지막 기회를 줄게. 돌아와서 우리 엄마랑 동생들한테 사과해. 그럼 용서해 줄게. 저는 비웃었습니다. 민준 씨, 착각하지 마요. 내가 집을 나간 건 실패가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거예요. 나는 내 딸 훌륭하게 키울 거예요. 당신이랑 당신 가족이나 박 여사님 잘모시세요. 저는 그가 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양육권과 재산 분할을 위한 싸움이 치열하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TV를 보다가 우연히 농산물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오빠, 저는 어머니와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과수원. 이렇게 좋고 과일도 친환경에 품질도 좋은데 우리도 라이브 방송으로 팔아보는 거 어때요? 우리 브랜드도 알리고 시장도 넓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빠와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그들처럼 전통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꽤나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딸아, 네가 할 수 있겠니? 카메라 앞에서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 나는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동기부여와 신뢰를 주는 원천으로 만들 거예요. 저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남은 저축을 털어 새로운 스마트폰과 간단한 조명 장비를 샀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는 법, 시청자를 끄는 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10년의 희생부터 시댁의 배신까지 제 모든 이야기를 공유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안일을 공개하는 것은 많은 험담과 비난에 직면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진솔함과 용기가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였던 여성들의 마음에 닿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의 첫 라이브 방송은 화창한 어느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수확기를 맞은 탐스러운 사과나무들로 둘러싸인 과수원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저는 수확기를 맞은 탐스러운 사과나무들로 저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단지 과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는 처음에는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수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친정집 과수원에 서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저는 10년간의 맏며느리 생활을 끝내고 이혼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상세하고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반신마비 시어머니를 10년간 돌본 이야기, 남편과 시동생들의 무관심, 모함을 당하고 폭행을 당했다를 안고 집을 나와야 했던 그날 밤의 이야기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저는 원망이나 증오 섞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의 목소리로 오직 사실만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즉시 제 라이브 방송은 엄청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백 명, 그 다음에는 수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과일뿐만 아니라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댓글이 쉴 새 없이 올라왔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본 여성 중에 가장 용감한 분이세요. 힘내세요. 꼭 성공하실 거예요. 그런 집안 버리길 잘했어요. 제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정과 격려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아픔을 같은 처지의 여성들과 연결되는 다리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진솔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 과일의 종류와 품질을 소개하자 사람들은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건, 10건, 그리고 수백 건. 오빠와 새언니는 상품을 포장하고 발송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성공했습니다. 저는 고통을 제 자신만의 귀중한 자산으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찾았고 더 중요하게는 경제적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민준과 그의 가족도 곧 저의 성공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경멸했던 여자, 그들이 없으면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섰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 시들지 않는 담쟁이 덩굴은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미를 안고 그 집을 나온 운명의 밤 이후 제 삶은 새로운 장을 맞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강하게 돌아섰지만 민준의 따귀와 시동생들의 모욕적인 말들은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돌며
무의미하게 살아온 10년을 상기시켰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민준이 완전히 나쁜 남자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혼 초 그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쓰러지신 후 전통적인 집안의 장남이라는 칭호가 주는 압박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장거리 운전이라는 방법으로 현실을 회피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권위를 내세워 자신의 나약함과 비겁함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는 불효자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웠고 동생들의 불평을 듣기 싫어서 저를 기꺼이 방패막이로 삼았던 것입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지 며칠 후 예상대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아니라 시누이 민지였습니다. 효녀 역할을 하는데 익숙한 그녀였죠. 네, 형님, 수진이에요? 전화기 너머 민지의 목소리는 그날 밤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저는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살갑게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님, 왜 그렇게 집을 나가버리는 일을 벌이세요? 오빠 지금 엄청 화났어요. 엄마는 매일 우시고요. 계속 수진이 어디 갔냐고, 누가 죽 끓여주냐고 찾으세요. 저랑 민호 오빠가 왔다 갔다 하면서 챙겨드리느라 죽겠어요. 형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민지는 한탄과 비난의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민지 씨, 이제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랑 민준 씨는 지금 이혼 수속 중이에요. 그리고 제 앞에서 연기할 필요 없어요. 지난 10년 동안 당신이랑 민호 씨가 친어머니 보러 몇 번이나 왔었죠? 이제 내가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한다고요? 당신 양심에 한번 물어봐요. 찔리는 거 없어요? 민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형님, 형님이 이 집에 빚을 졌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 오빠는 형님을 용서해 줄 수도 있지만 보미를 생각해야죠. 돌아와서 우리 엄마 제대로 모셔요. 그럼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빚이라고요? 저는 즉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민지 씨, 지금 민준 씨가 당신 남편, 그러니까 민호 씨 아파트 사라고 몰래 5천만 원 대준 거 말하는 건가요? 아직 갚지 않은 3천만 원 빚이 우리 부부 어깨에 걸려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하네요? 민지는 즉시 당황했습니다. 형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건 송씨 집안 남매들끼리의 일이지 형님이랑은 상관없어요. 없는 말 지어내지 마세요. 없는 말이요? 저는 크게 웃었습니다. 나는 민준 씨의 법적 아내예요. 집안의 모든 빚에 대해 알 권리가 있어요. 민지 씨, 명심해요. 나는 이제 그 집에 없어요. 당신과 민호 씨, 두 사람은 친자식이고 민준 씨의 동생들이에요. 더 이상 어머니를 돌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요.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튀어나오기 마련이에요. 당신들의 그 가짜 효심도 곧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저는 민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약점, 즉 돈과 위선을 정확히 건드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 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그날 밤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애원과 협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돌아와. 그날 때린 건 미안해.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 일부러가 아니라고요? 저는 실망 가득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민준 씨, 그 따기는 당신이 화나서 그런 게 아니라 비겁해서 그런 거예요. 동생들한테 비난받을까봐, 장남 체면 구길까봐, 10년 동안 당신 가족을 위해 희생한 사람한테 상처 주는 방법을 택한 거잖아요. 내가 당신 호강시켜주려고 결혼한 줄 알아? 그 말이 나에 대한 당신의 감정을 완전히 죽여버렸다는 거
알아요?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변명거리를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수진아, 당신 고생한 거 알아. 하지만 당신은 맏며느리잖아. 우리 엄마가 저렇게 아프신데 당신한테 책임이 있는 거야. 내가 최대한 일 조정해서 집에 자주 들어오도록 노력할게. 돌아와. 내가 꼭 보상해 줄게. 보상이요? 저는 실소했습니다. 어떻게 보상할 건데요? 내 10년 청춘을 돌려줄 수 있어요? 당신 동생들한테 어머니 모시게 해서 나한테 쉴 시간을 줄 수 있냐고요? 당신이 민호 씨 아파트 사라고 몰래 돈 대줘서 우리 집 빚더미에 앉게 한 거, 그거 공개할 용기는 있어요? 민주는 즉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수진아, 감히 그 얘기를 꺼내? 우리 집 돈 문제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 그건 우리 집안 내부 문제야. 일 크게 만들지 마. 당신이 소란 피우면 내가 사람들한테 당신이 시어머니 굶기고 남편이랑 자식 버린 악독한 여자라고 다 말해버릴 거야. 마음대로 해요. 저는 단호했습니다. 말했잖아요. 이혼할 거라고. 당신 아내라는 명분 따위 필요 없어요. 내 딸은 내가 키울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랑 당신 동생들이 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사회와 양심이 판단하게 두죠. 끊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민준이 체면과 가짜 책임감이라는 거미줄 속에서 완전히 자신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통화를 마치는 것을 보고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 신경 쓰지 마라. 수진아, 옛말에 금은 불로 시험하고 사람은 고난으로 시험한다고 했다.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알아요, 엄마. 이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흘러 제 과일 라이브 판매 사업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저는 실직한 옛 학교 친구 몇 명을 고용해 포장과 배송을 돕게 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은 딸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빠가 변호사 비용으로 대신 내주었던 돈을 모두 갚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제 삶의 작은 이야기들, 보미와 엄마와 함께하는 즐거운 추억들을 공유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저의 진솔함과 의지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응원하는 마음으로 과일을 사주었을 뿐만 아니라 격려의 말을 보내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제 희생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많은 여성들에게 영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오빠가 꽤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어제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이혼에 합의했는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하나 걸었어. 무슨 조건인데요? 오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안에 CCTV를 설치하겠대. 오빠가 분개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거실이랑 부엌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침실이랑 화장실에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어. 어머니 건강을 보호하고 지켜본다는 명분으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요? 침실이랑 화장실에 CCTV를요? 미쳤어요? 그건 심각한 사생활 침해잖아요. 자기들 친어머니에 대한 존중도 없는 거고요. 맞아.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말로는 네가 집을 나갔으니 새로 올 가사 도우미가 어머니를 학대할까봐 그런다는데, 변호사 말로는 민호랑 민지가 민준이를 압박해서 시킨 일이래. 그들은 민준이가 또 다른 아내를 얻어서 어머니 돌보는 책임을 자기들한테 떠넘길까봐 두려워하는 거야. CCTV를 이용해서 민준이랑 친어머니를 동시에 감시하고 동시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 증거로 삼아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속셈인 거지. 송씨 3남매의 계략은 명백했습니다. 그들은 박 여사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지갑과 안락함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싶었지만 민준이 그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까봐 CCTV로 감시하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머니를 돌본다는 핑계로 저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제가 감시가 필요할 정도로 형편없는 아내이자 며느리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빠,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했잖아요. 전 더 이상 송씨 집안 며느리가 아니라고요. 그들이 뭘 하든 상관 안 해요. 하지만 변호사한테 그 CCTV 전부 철거하라고 요구해달라고 전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이 모든 이야기를 SNS에 공개할 거예요. 송씨 3남매가 말하는 효도가 어떤 건지, 그리고 친어머니를 감시하기 위해 사적인 공간까지 CCTV를 설치하는 게 얼마나 끔찍한 행동인지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거예요.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알겠다. 그렇게 전할게. 변호사도 사적인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건 심각한 위법이라고 했어. 너랑 보미를 지키기 위해 뭐든지 할게.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제 곁에는 오빠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결국 일주일간의 치열한 법적 다툼 끝에 민주는 양보해야 했습니다. 그는 모든 CCTV를 철거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데 동의했습니다. 양육권에 관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제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제가 지난 10년간 보미를 직접 돌봐왔고 민주는 잦은 외박으로 어린 딸을 돌볼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민주는 매달 보미에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돈이 사랑과 공정함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독신 여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랑이 식어서 이혼한 것이 아니라 제 사랑과 존중이 보답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혼했습니다. 저는 부유하거나 권력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섰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이혼 후 저는 더욱 일에 집중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여 과일뿐만 아니라 다른 친환경 농산물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라이브 방송 채널의 이름을 시들지 않는 담쟁이 수진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강인하게 뻗어나가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저의 인기는 날로 높아졌고 저는 많은 한국 여성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민준과 그의 가족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저는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모욕과 배은망덕 속에서 끝났습니다. 저는 정원에서 오빠와 함께 뛰어노는 보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는 민준의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밝고 활발해졌습니다. 제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딸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냈습니다. 저는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때 상처받았던 여성이 강하게 일어서서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제가 그 집을 나온 운명의 밤으로부터 어느덧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와 딸 보미의 삶은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농산물을 판매하는 라이브 방송은 저의 주 수입원이 되었고 심지어 민준이 일할 때보다 훨씬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저는 상품을 운반할 작은 트럭을 한 대 샀고 이는 오빠와 어머니의 일을 크게 덜어주었습니다. 저는 충성도 높은 시청자 커뮤니티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같은 처지의 여성들로부터 수천 개의 메시지를 받으며 그들의 공감과 저의 의지에 대한 존경을 확인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저는 민준과 그의 가족과 전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와 양육비 절차를 처리할 때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금곡보호 변호사를 통해 정곡보호 변호사를 통해 그 6개월 동안 송씨 3남매의 삶이 평탄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월급을 준다 해도 새로운 가사도우미가 저처럼 헌신적일 수는 없었을 테고, 특히 친자식들의 무책임함과 박 여사의 까다로운 성격을 감당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어머니와 오빠도 가끔 지인들을 통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 민주는 장거리 운전 일을 그만두고 집에 머물며 어머니를 돌봐야 했다고 합니다. 시간제 가사도우미를 고용했지만 반신마비 환자를 돌보는 일은 24시간 내내 곁을 지켜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는 금세 지쳐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와 민호는 점점 더 발길을 끊었고 온갖 핑계를 대며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웃과 친구들 앞에서는 여전히 효자인 척했지만 모두가 그들이 모든 짐을 민준에게 떠넘겼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왠지 모를 예감의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화기 저편은 잠시 조용하더니 약하고 끊어질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너니?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전 시어머니 박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저예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마음속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아가, 내가 네가 너무 보고 싶구나. 박 여사의 목소리가 흐느낌에 섞여 메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10년 동안 돌봐드리면서 그분은 제게 단 한 번도 다정한 말이나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떠나고 나니 저를 그립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제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전 더 이상 송씨 집안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 말씀은 민준 씨나 민지, 민호 씨한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머님 친자식들이잖아요. 아가,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내가 안다. 네가 나한테 화난 거 다 알아. 하지만 내 말 좀 들어보렴. 나 지금 요양원에 있단다. 박 여사는 점점 더 쇠약하고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양원이라고요? 민준이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냈단 말인가? 어떻게 요양원에 계세요? 민준 씨는요? 민지랑 민호 씨는요? 저는 약간의 안타까움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너무 지쳤단다. 네가 가고 나서 혼자서 나를 돌보느라 허둥댔어. 가사도우미는 계속 바뀌고 민호랑 민지는 바쁘다는 핑계로 몇 번 오지도 않았어. 그놈들은 전부 자기들 생각뿐이야. 결국 민준이가 나를 여기로 보내기로 결정했어. 그게 나를 더 잘 돌보는 길이라고 하더구나. 더 잘 돌보는 길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낸 것은 효심 때문이나 더 나은 보살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더 이상 그 짐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가, 나 한번 보러 와줄 수 없겠니? 네가 보고 싶다. 너랑 얘기하고 싶어. 박 여사가 애원했습니다. 그 애원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박 여사가 저를 형편없이 대했지만 10년간 제가
그분을 돌본 것은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요양원에 계세요? 박 여사는 도심이 아닌 외딴 곳에 위치한 사립 요양원의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어머니와 오빠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진실을 저 혼자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제 작은 트럭을 몰고 혼자 박 여사가 알려준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TV에서 보던 고급스러운 요양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곳은 허름하고 낡고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약 냄새와 오래된 음식 냄새가 뒤섞여 우울하고 답답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저는 박 여사의 병실을 물어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6개월 전보다 훨씬 더 야위고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저를 보자마자 몸을 일으키려 했었지만 힘이 붙이는 듯 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와주었구나. 박 여사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가져온 꽃다발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정말로 불결했습니다. 침대 시트에는 얼룩이 져 있었고 창문은 굳게 닫혀 환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되셨어요?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저는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박 여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가, 몇 달 동안 너무 힘들었단다. 민준이가 나를 여기에 데려다 놓고는 한두 번밖에 오지 않았어. 민호랑 민지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이 요양원은 민준이가 말한 것과 전혀 달라. 저 사람들이 나를 학대한단다. 박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의 반신마비 환자 간병은 매우 허술했습니다. 박 여사는 몸을 자주 뒤집어주지 않아 몸에 작은 욕창이 생기기 시작했고 음식은 부실하고 질이 나빴습니다. 그녀가 살짝 소매를 걷어 올리자 저는 채 아물지 않은 큰 멍자국을 보았습니다. 이건 민호처. 둘째 며느리가 와서 내가 불평한다고 때린 거란다. 그 애가 나더러 집안의 짐 덩어리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라고 하더구나. 박 여사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별로 교류가 없었던 민호의 아내가 자기 친 시어머니에게 그런 짓을 했다니. 어머님, 민준 씨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말했지. 하지만 민준이도 너무 지쳤어. 나더러 그냥 참으라고 하더구나. 자기도 겨우 버티고 있다고. 소란 피워서 체면 깎지 말라고까지 했어. 민호랑 민지는 내가 거짓말한다고 하고 박 여사는 절망에 찬 눈으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안다. 내가 틀렸었어. 지난 10년 동안 내가 나를 가장 잘 돌봐줬어. 입맛에 맞게 밥도 해주고 깨끗하게 씻겨주고 단 한 번도 나를 굶기거나 춥게 한 적이 없었지. 네가 집을 나가던 그 밤 네가 놔둔 무설탕 과자 나도 알아. 내가 당뇨인 거, 네가 내가 단 걸 함부로 먹지 않길 바랐다는 거. 하지만 민호랑 민지가 와서 그 애들이 나를 불효녀라고 탓할까봐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어. 일부러 불쌍한 척했어. 미안하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박 여사의 이 고백은 제 눈물을 쏟게 했습니다. 용서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나약함이 너무나 안쓰러워서였습니다. 한때 권위 있고 야무졌던 박 여사가 이제는 두려움과 학대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악독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이기적이고
체면을 중시하는 여자였고 결국 그 이기심에 스스로 발목이 잡힌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와 민준 씨는 이혼했어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님 댁며느리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 온 건 사람이 학대받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관계는 이제 끝났어요. 아가, 그게 무슨 말이니? 박 여사가 겁에 질려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나를 데리고 가다오. 제발 부탁이다. 나를 데리고 가. 내가 민준이한테 말할게. 민호랑 민지한테도 말할게. 모든 사람들한테 네가 최고의 며느리였다고 말할게. 다시는 너를 힘들게 하지 않을게. 제발 나를 데리고 가다오. 이런 끔찍한 곳에서 죽고 싶지 않아. 박 여사가 저에게 애원하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한때 위험 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헬쑥해져서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에서 제 손을 뺐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갈 수 없어요. 저는 제 딸 보미와 친정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제 자신과 약속했어요. 이제 어머님을 돌보는 건 어머님의 새 친자식들. 민준 씨, 민지 씨, 그리고 민호 씨의 책임이에요. 하지만 그 애들은 나를 돌보지 않아.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그 애들은 내가 여기서 죽기를 바란다고. 알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머님 가정의 비극이에요. 어머님께서 이기적이고 체면만 중시하는 세 자녀를 키우셨고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하셔야 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책임을 대신 짊어질 수 없어요. 장모님께서 저는 10년 동안 제 할 일을 다 했어요.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때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 여사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시길 바라요. 강해지셔서 이곳 간병인들에게 맞서 싸우고 자식들에게 책임을 요구하세요. 저는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절망 속에서 울며 애원하는 박 점여사를 뒤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문을 나서면서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 결정이 잔인하지만 그것이 공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 인자하고 유약했습니다. 더 이상 동정심 때문에 눈이 멀어 저와 제 딸의 새로운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민준 씨한테 전화 좀 해줘. 내가 요양원에 계신 박 여사님 뵙고 왔다고 전해줘. 당장 가서 어머니 간병 상태 확인하고 민호랑 민지 씨한테도 교대로 어머니 찾아뵈라고 요구하라고 해. 만약 그렇게 안 하면 박 여사님이 이 허름한 요양원에서 학대당하는 걸 포함해서 이 모든 사실을 공개할 거라고.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수진아. 내 뜻 알겠어. 잘했다. 너는 그 사람들 엄마가 아니니 대신 책임질 필요 없어. 너는 내일이나 신경 써. 바리기를 뚫을 끄덕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박 여사의 비극, 송씨 집안의 비극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는 그 고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밖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이기심과 무책임함의 결과를 감당하는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저는 저의 시들지 않는 담쟁이에 집중하여 그것이 계속해서 강하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 허름한 요양원에서의 만남 이후에도 할쑥한 채 울며 애원하던 박 여사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10년간 그분을 돌봤던 사람으로서의 연민은 계속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저 자신과 딸 보미를 위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송씨 집안의 비극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오빠는 제가 부탁한 대로 했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직접 전화해 제가 박 여사를 방문했고 요양원에서의 학대 상황을 목격했다고 알렸습니다. 오빠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자네 어머니에 대한 책임이 없어. 하지만 자네와 민호, 민지가 당장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와 제대로 돌보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요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수진이가 어머니가 학대당하는 사실을 전부 SNS에 공개할 거야. 자네도 알겠지? 수진이는 이제 유명인사야. 그의 말 한마디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오빠의 협박, 아니 저로부터의 경고는 송씨3 남매의 아킬레스건인 체면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그들은 대중과 이웃들에게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했고 명예와 신용을 잃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인 민호와 장사를 하는 민지에게는 평판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어머니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웃들이 하는 말을 전해주셨는데 민준이 허둥지둥 요양원으로 달려가 박 여사를 집으로 모셔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박 여사는 자신의 방에서 편히 지낼 수 없었습니다. 민준, 민호, 민지는 격렬한 가족회의 끝에 교대로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가 돌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각 자녀가 한 달씩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책임을 공평하게 나누는 결정처럼 들렸고 효심 깊어 보이기도 했지만 실상은 세 사람 모두의 책임 회피였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어머니를 돌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책임을 최대한 멀리 떠넘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박 여사는 큰아들 민준의 집에서 사위 민호의 집으로 그리고 막내딸 민지의 집으로 떠도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이동, 바뀌는 생활 환경, 달라지는 간병인 때문에 박 여사의 건강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쇠약해지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녀는 입만 열면 자식들이 자신을 학대하고 이 집 저 집으로 떠민다며 한탄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3남매 사이에 격렬한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미 10년간 짐을 져왔던 민주는 더 이상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민호와 민지에게 어머니가 너무 까다롭고 요구하는 것이 많아 힘들다고 불평했습니다. 민주는 저와 이혼한 지 3개월 만에 서둘러 재혼했지만 새 아내는 반신마비 시어머니라는 짐을 견디지 못하고 금세 떠나버렸습니다. 민호와 민지는 어머니를 돌보는 데 드는 비용과 불편함 때문에 서로 다퉜습니다. 민호의 아내는 시어머니에게 수시로 짜증을 내고 막말을 퍼부었고 민호는 그저 늦게 귀가하며 상황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시누이 민지는 나는 딸로서 어머니를 돌볼 의무가 있지만 내 남편은 없어. 엄마가 우리 집에 있으면 남편 장사에 방해돼. 우리 집 재물운에 엄마가 영향을 미치게 할 수는 없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한때 효도라는 명분으로 저를 모욕했던 송씨 3남매는 이제 스스로 자신의 위선적인 가면을 찢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삶을 자세히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혼 후 처음 맞는 설날을 준비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이번 설은 저와 보미가 친정의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보내는 첫 명절이 될 것이었습니다. 설날이 다가오자 집안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어머니는 차례상을 준비하셨고 오빠와 저는 함께 집을 꾸미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보미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즐겁게 웃었습니다. 설날 밤 하늘에서 불꽃이 터지기 시작할 때 저는 어머니와 오빠 곁에 앉아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오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갑자기 오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빠는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고 돌아왔는데 표정이 몹시 굳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큰일 났다. 오빠는 어머니가 들으실까봐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빠?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이네 집이랴. 방금 민준이가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어. 박 여사님, 돌아가셨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박 여사가 돌아가셨다고? 무슨 일인데? 오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 말로는 오늘 밤이 원래 민호랑 민지가 어머니를 모셔갈 차례였는데 둘이서 서로 책임을 미뤘대. 민준이도 너무 지쳐서 그냥 내버려둬. 그는 민호가 어머니를 모셔갈 거라고 생각했고 민호는 민준이가 하룻밤 더 모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삼남매가 전화로 싸우기만 하고 아무도 어머니를 모시러 오지 않았대. 화가 난 나머지 그들은 민준의 집에 박 여사를 그냥 내버려 둔 거야. 아무도 방에 들어가 보살피지도 않고 밥도 주지 않았어. 추운 설날 밤에 박 여사님은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돌아가셨어. 오빠는 경악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굶어 죽고 얼어 죽었다고요? 모든 가족이 함께하는 단란한 밤, 설날 밤에 한 어머니가 자신의 세 친자식에게 버림받아 외로움과 굶주림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비극은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 잔인하고 쓰라렸습니다. 그들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제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목이 바싹 말랐습니다. 민준이 말로는 새벽에 깨서 방에 들어가 보니 어머니가 이미 차갑게 굳어서 숨을 쉬지 않더래. 민호랑 민지한테 전화했더니 세 명 다 지금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싸우고 있대. 이웃들에게 이 일이 알려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어. 어머니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듣지는 못하셨지만 우리의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 무슨 얘기하니? 무슨 일이 있어?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사업 얘기예요. 엄마는 즐겁게 명절 세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즐거울 수 없었습니다. 비록 이혼했고 박 여사에게 몹쓸 대우를 받았지만 10년의 간병은 보이지 않는 끈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박 여사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죽음을 맞이한 방식 때문에 슬펐습니다. 스스로 자신과 자식들에게 비극을 만들어낸 한 여인의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 그녀가 비극을 만들어낸 한 여인의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 설날이 지나고 박 여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동네 전체에 퍼졌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민호와 민지의 가짜 효도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헌신적인 며느리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던 송씨삼 남매가 이제는 자신들의 친어머니를 굶기고 버렸다는 사실만을 보았습니다. 송씨삼 남매는 사회적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민준, 민호, 민지의 명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민호는 집안의 불명예가 직장에 영향을 미쳐 상사로부터 견책을 받았습니다. 민지는 고객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친어머니에게 불효한 사람은 장사에서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지의 장사는 심각하게 하락했고 가게는 텅 비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종로의 분점을 닫아야 했습니다. 한때 돈과 지위로 체면을 지키려 했던 송씨 삼남매는 이제 그 어떤 것보다 비싼 대가, 즉 명예와 경력을 치러야 했습니다. 한 번은 시장에서 우연히 민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였습니다. 민준은 저를 보자 얼굴색이 변하며 부끄러움에 저를 피했습니다. 민지는 태연한 척했지만 그녀의 눈은 증오와 질투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민지가 마른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 형님 아니에요. 민지 씨, 안녕하세요. 그리고 민준 씨도요. 저는 뒤돌아서며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의 성공과 평온함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복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욕하거나 경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삶이 저를 대신해 그 일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저는 딸 보미를 지켰고 제 자신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저는 모욕당한 여자가 일어서면 그 어떤 남자보다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정원에서 정성껏 담쟁이 덩굴을 돌보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꿋꿋함과 강인함, 그리고 영원한 푸르름의 상징인 담쟁이 덩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인생도 저 담쟁이 덩굴처럼 모든 폭풍우를 이겨내고 강하게 뻗어나갔습니다. 저는 밝은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일은 멀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송시삼 남매의 비난이나 대가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들에 집중했습니다. 딸보미, 어머니, 오빠, 그리고 제일. 저는 자존감과 감사하는 마음이 저를 굳건히 서게 한 두 가지 핵심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 여사의 사건이 잠잠해진 후 근면하고 인자하신 어머니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수진아, 어머니는 온화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네가 이혼했고 성공했지만 그 성공이 너를 오만하게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너를 도와준 사람들, 특히 내 오빠와 새언니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해. 그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너는 그렇게 큰 충격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야. 저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알아요, 엄마. 오빠랑 언니, 그리고 엄마가 우리 모녀를 거두어 주신 은혜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판매 수익금은 전부 엄마와 오빠네 생활비로 보태고 있어요.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 딸이 속이 깊으니 엄마는 기쁘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한국 여성의 귀한 덕목이란다. 어머니의 가르침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돈 때문만이 아니라 자존심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시내의 몇몇 대형마트와 친환경 과일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더 이상 소규모로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은 농산물 협동조합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축한 돈의 일부를 어머니와 오빠의 낡은 부엌을 새로 짓는데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부엌은 오래전에 낡았지만 어머니는 돈이 아깝다며 수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오빠, 새언니가 더 아늑하고 편리한 공간을 갖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이 아이디어를 내놓자 오빠와 새언니는 즉시 거절했습니다. 수진아, 그럴 필요 없어. 너 이제 막 이혼했고 애도 키워야 하잖아. 돈 아껴서 봄이 미래를 위해 써. 오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맞아, 동서. 사양하지 마. 우리끼리 서로 돕는 건 당연한 거야. 보답 같은 거 필요 없어. 새언니도 말했습니다. 저는 단호했습니다. 오빠, 언니. 이걸 받지 않으시면 제가 더 이상 여기에 머물 면목이 없어요. 저는 얹혀 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오빠랑 언니가 정신적으로, 법적으로 도와주신 건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이건 보미가 외할머니랑 외삼촌, 외숙모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어 함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걸 아이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요. 마침내 오빠와 새언니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현대적이고 넓은 부엌을
설계했습니다. 수리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집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저는 항상 보미에게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인부들이 일하는 것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봄아, 보이지? 공사 과정에서 저는 아이를 데리고 외할머니랑 외삼촌, 외숙모께서 엄마랑 너에게 기댈 곳을 주셨어. 그분들은 엄마에게 보답을 바라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해. 너는 착하게 행동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외할머니랑 외삼촌 집안일 돕는 거야. 그게 네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보미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금방 이해했습니다. 아이는 더 부지런해졌고 자주 외할머니를 도와 채소를 다듬거나 스스로 자기 방을 청소했습니다. 아이는 정말로 치유되었습니다. 저의 자존감과 감사하는 마음은 가족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원칙을 사업에도 적용했습니다. 저는 제 비극적인 이야기를 영원히 시청자들의 동정을 끄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력에 대한 이야기, 친환경 농산물의 품질, 저와 함께 협동조합을 세운 농부들의 이야기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동정심이 아니라 품질 때문에 제 상품을 사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연말 저녁, 저는 따뜻한 거실 벽난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제법 숙녀티가 나는 보미는 숙제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오빠는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가족의 분위기는 정말 화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보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 나중에 커서 엄마처럼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보미가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유약하고 순종적이었던 수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독립 속에서 행복을 찾은 엄마, 수진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제 인생의 다음 밝고 의미 있는 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